안녕하세요. 요조의 말씀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된 요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코너명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하솔 씨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 제목으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쪼록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단한 전능하신 나 요조가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전혀 전능하지 않은 미천한 제가 여기저기서 주옥 같은 말씀을 잘 찾아와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조의 말씀에서는 2주에 한 번꼴로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책과 영화, 음악과 연극, 경계는 전혀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본 영화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노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2024년 11월에 개봉한 영화지요.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이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로 이 감독의 팬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주연 배우인 마이키 메디슨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버추오소스상, 런던 비평가 협회상, 신인배우상 엄청 많이 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화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노라는 극중 주인공의 본명입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애니라고 불립니다. 일을 하던 중에 고객으로 찾아온 러시아 재벌 2세 바냐를 알게 됐는데 그와 사적으로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라스베가스에서 충동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이 길길이 날뛰면서 미국에 있는 하수인에게 그 둘을 잡아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것을 지시합니다. 바냐의 집으로 들이닥친 3명의 하수인을 보자 바냐는 아노라를 버리고 혼자 주랭랑을 치는데요. 그렇게 아노라와 3명의 하수인은 바냐를 함께 찾아 나섭니다. 목적은 다르죠. 아노라는 이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하수인들은 이 결혼을 무효화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뭘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노동자의 삶인 것 같아요. 성노동자의 인권 침해나 위험한 근무 현장, 혹은 권리 보장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 성노동을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혹은 합법화가 답인가 같은 그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관련한 책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렇다 싶은 입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계속 생각을 이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간 본연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솔직히 성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요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 성노동자 서사에 제가 좀 쓸데없이 심각해지곤 해서 이 영화도 온전히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좀 쓸데없이 심각하게 본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아주 옛날에 읽었던 한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영화 속에서 고맙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였습니다. 극 중에서 바냐라는 캐릭터가 술과 마약과 게임에 빠져 사는 엄청난 철부지인데요. 그래서 부모님과 하수인이 어릴 때부터 뒷수습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 바냐의 엄마도 그렇고 그 하수인 대빵도 그렇고 애니한테 반복해서 땡큐라고 말해요. 심지어 바냐도 애니한테 땡큐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오실까요?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땡큐죠. 정말 고마워서 하는 땡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알겠고 고맙고 이제 그만 좀 사라져 줄래?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이고 좀 배제적인 그런 땡큐인데 그 땡큐를 들으면서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어떤 짧은 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다시 읽고 싶어졌는데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책 제목이 한번 바뀌었다가 또 시간이 얼마간 흘러서 절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다시 찾아서 읽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의 계급, 거기서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땡큐라는 좋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소설은 릴리아나 에케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작가의 타인의 축제라는 소설입니다.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제목의 현대 라틴 여성 문학 대표 소설 전집 중 한 편인데요. 한 10년 정도 후에 라틴 여성 작가 대표 소설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이 되었다가 이제 현재는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인의 축제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은 9살 소녀 로사우라입니다. 이 로사우라의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집의 딸인 루시아나의 9살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 하는 로사우라를 이제 어머니는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사우라와 어머니와의 실랑이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축제, 빌리아나 에케르.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원숭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원숭이가 있는 것을 보자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셨다. 생일날 원숭이라고? 넌 너에게 말한 황당한 말들을 모두 믿는 거니? 엄마가 화난 것은 원숭이 때문이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원인은 바로 생일 때문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부자들의 파티야. 부자들도 하늘나라로 가요. 학교에서 종교를 배우고 있던 그녀가 대답하자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하늘나라건 아니건 내 주제도 모르고 항상 주책 부리는 이유가 뭐야? 그녀는 엄마가 말하는 태도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9살이었고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였다. 난 갈 거예요.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루시아나가 내 친구라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내 친구라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침내 엄마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내 말 잘 들어, 로사우라. 루시아나는 내 친구가 아니야. 그곳에 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나 해? 넌 파출부의 딸이야. 단지 그뿐이야. 로사우라는 눈썹에 힘을 주며 깜빡거렸다. 울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울지 마. 시끄러워. 친구가 된다는 게 뭔지는 알아? 로사우라는 거의 매일 오후 루시아나의 집에 가곤 했다. 둘이 함께 숙제를 하는 동안 그녀의 엄마는 청소를 했다. 로사우라와 루시아나는 부엌에서 우유를 마셨고 서로 비밀 이야기를 하곤 했다. 로사우라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마음에 들었다. 난 갈 거예요. 루시아나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가 될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마법사가 오는데 원숭이뿐만 아니라 필요한 걸 모두 가져온다고 했어요. 엄마는 몸을 돌려 로사우라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화난 듯이 손을 허리에 올려놓았다. 생일날 원숭이라고? 넌 너에게 말한 황당한 말들을 모두 믿는 거니? 로사우라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또한 부자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모두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로사우라 역시 부자가 되고 싶었다. 언젠가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게 된다면 그녀 엄마는 그녀 역시 사랑하지 않을까? 로사우라는 몹시 슬펐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파티에 가고 싶었다. 못 가면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녀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엄마가 그 말을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파티가 열리는 아침에 로사우라는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입는 옷에 풀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머리를 감겨주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도록 머리칼을 사과 식초로 헹궈 주었다. 나가기 전에 로사우라는 거울을 보았다. 흰 옷을 입고 머리칼에 윤기가 흐르자 그녀는 자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네스 부인 역시 그런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정말 예쁘구나, 로사우라. 그녀는 손으로 살포시 풀먹인 치마를 들어 인사를 하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파티 장소로 들어갔다. 루시아나에게 인사를 하고는 원숭이에 관해 물었다. 루시아나는 뭔가를 공모하는 듯한 표정으로 로사우라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귀갯말로 속삭였다. 부엌에 있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비밀이거든. 로사우라는 원숭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살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원숭이를 보았다. 원숭이는 우리에 갇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 그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 후에는 시시각각 아무도 모르게 파티장을 떠나 원숭이를 보러 갔다. 로사우라는 부엌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유일한 아이였다. 이네스 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넌 괜찮지만 다른 아이들은 절대로 안 돼. 다른 아이들은 너무 장난이 심해서 부엌에 있는 것들을 깨버릴 수 있거든. 반면에 로사우라는 아무것도 깨지 않았다. 오렌지 주스가 담긴 단지를 부엌에서 식당으로 가져갈 때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로사우라는 그 단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들었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네스 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이렇게 큰 단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른 애들처럼 부잣집 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머리에 리본을 한 금발의 여자아이는 부잣집 딸이었다. 그녀는 로사우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넌 누구니? 난 루시아나 친구야. 로사우라가 이렇게 대답하자 머리 리본의 여자아이가 말했다. 아니야. 넌 루시아나의 친구가 아니야. 난 루시아나의 사촌이라 루시아나의 친구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넌 모르는 아이거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난 매일 오후 엄마랑 여기로 오고 우린 함께 숙제를 해. 너와 내 엄마가 함께 숙제를 한다고? 머리에 리본을 한 아이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나와 루시아나가 함께 숙제를 한다는 말이야. 로사우라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리본맨 아이는 어깨를 움찔거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함께 숙제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야. 너 루시아나랑 학교 함께 가니? 아니. 그럼 어디서 알았어? 리본맨 아이는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로사우라는 어머니의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깊은 숨을 쉬고서 말했다. 난 일하는 여자의 딸이야. 그녀의 어머니는 아주 분명하게 누군가 너에게 물어보면 일하는 여자의 딸이라고 말해. 그러면 돼. 라고 말했었다. 또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라는 것도 덧붙였다. 그러나 로사우라는 자기 평생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본맨 여자아이가 물었다. 일하는 여자라니? 가게에서 물건을 파니? 그러자 로사우라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팔지 않아. 그럼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때 이네스 부인이 다가와서 로사우라에게 소시지를 날라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로사우라가 그 누구보다도 그 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봤지? 로사우라는 리본맨 아이에게 말하고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아이의 발목을 살그머니 차버렸다. 리본맨 아이만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에 들었다. 가장 마음에 든 아이는 금관을 쓴 루시아나였고 다음은 남자아이들이었다. 로사우라는 자루를 뒤집어 쓰고 달리는 경기에서 1등을 했고 술래잡기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편을 짜서 단체 놀이를 할 때에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자기 편으로 들어오라고 큰 소리로 부탁했다. 로사우라는 그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최고의 행사는 그것이 아니었다. 최고의 행사는 루시아나가 촛불을 끈 다음에 있었다. 먼저 케이크였다. 이네스 부인은 케이크를 나눠주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로사우라는 너무나 즐겁게 그 일을 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몰려들어 나 줘, 나 줘 라고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로사우라는 자기 부하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던 어느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항상 그녀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 루시아나와 남자애들에게는 가장 큰 조각을 주었고 리본맨 아이에게는 가엾을 정도로 작은 조각을 주었다. 케이크를 나눠준 다음 마법사가 도착했다. 삐쩍 마른 그는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진짜 마법사였다. 훅 하고 바람을 불어 꽁꽁 묶은 손수건을 풀어버렸고 아무데도 끊어지지 않은 반지들을 서로 연결했다.
또한 카드점을 쳤는데 원숭이는 그의 조수였다. 그 마법사는 정말로 이상했다. 원숭이를 보고 자기 친구라고 불렀던 것이다. 자, 친구,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도망칠 생각하지 마. 우린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라고 말했다. 마지막 마술이 가장 흥미로웠다. 마법사는 한 남자아이가 팔에 원숭이를 올려놓으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를요? 모두가 소리쳤다. 아니, 원숭이. 마법사가 외쳤다. 로사우라는 이번 파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마법사는 어느 뚱뚱한 아이를 불렀지만 그 아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원숭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마법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원숭이를 들고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귀갯말로 속삭였다. 그러자 원숭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소심해야 할 필요는 없어. 마법사는 뚱뚱한 아이에게 말했다. 소심한 게 뭔데요? 뚱뚱한 아이가 물었다. 마법사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마치 스파이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만두자. 저기 앉도록 해. 그러고 나서 모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로사우라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자, 저기 보랏빛 눈을 가진 아가씨. 마법사는 이렇게 말했고 모든 아이들은 마법사가 그녀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원숭이를 팔에 올려놓았을 때도, 마법사가 원숭이를 사라지게 했을 때도 겁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로사우라의 머리 위로 붉은 망토를 흔들면서 마법의 주문을 외웠고, 그러자 원숭이는 그곳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팔에 안긴 원숭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로사우라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마법사는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백작 아가씨. 이 말을 듣자 로사우라는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녀를 찾으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말을 들려주었다. 내가 마법사를 도와주었는데 마법사가 고마워요, 우리 백작 아가씨라고 말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사우라는 자기가 엄마에게 화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에게 원숭이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라고 말하겠다고 파티 내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로사우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엄마에게 마법사가 해준 말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자, 우리 백작 아가씨 좀 보세요. 그러나 어머니 역시 몹시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거실에 있었다. 조금 전에 이네스 부인이 활짝 웃는 얼굴로 잠시만 기다려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뭔가를 걱정하는 듯 했다. 무슨 일일까? 어머니는 로사우라에게 물었다. 그러자 로사우라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선물을 찾으러 갔겠지요. 그러면서 뚱뚱한 아이와 머리를 따은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그들 역시 거실에서 그들 어머니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왜 선물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로사우라는 자기들보다 먼저 떠난 아이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기에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간다고 하면 이네스 부인은 팔찌를 선물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간다고 하면 요요를 선물했다. 로사우라는 요요가 더 마음에 들었다. 그 요요는 야광불빛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럼 요요를 달라고 해, 이 바보야 라고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로사우라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달리 행동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파티에서 최고로 인기 있었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네스 부인이 하늘색 봉지와 장밋빛 봉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우선 뚱뚱한 아이에게 다가가 하늘색 봉지에서 요요를 꺼내서 주었고 그 아이는 자기 엄마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따은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장밋빛 봉지에서 팔찌를 꺼내서 주었고 그 아이 역시 자기 엄마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 다음에 로사우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왔다.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로사우라는 몹시 기분이 좋았다. 이네스 부인은 로사우라를 쳐다본 다음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 로사우라는 아주 자랑스러웠다. 이네스 부인은 이런 말을 했다. 에르미니아, 참 훌륭한 딸을 두었어요. 그 순간 로사우라는 그녀가 팔찌와 요요를 모두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네스 부인이 무언가를 찾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로사우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팔을 뻗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끝마칠 수는 없었다. 이네스 부인은 하늘색 봉지에서 찾지도 않았고 장밋빛 봉지에서 찾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기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찾았다. 이내 그녀의 손은 2장의 지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오늘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야. 정말 고맙다. 이제 로사우라의 팔은 굳어진 채 몸에 딱 붙어 있었다. 로사우라는 어머니의 손이 자기 어깨를 감싸고 있음을 알았다.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몸을 껴안았다. 그게 모든 행동이었다. 단지 시선만이 예외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은 이네스 부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네스 부인은 손을 뻗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손을 거둘 용기가 없다는 듯이, 마치 아주 가벼운 움직임도 이 나약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듯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노라라는 영화 속의 땡큐와 타인의 축제 속의 땡큐가 아주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 다닐 때 처음 이 소설을 읽을 때에도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좀 잔잔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을지 궁금해집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말씀으로 2주 뒤에 뵙겠습니다.